순자 씨, 이혼한 며느리가 왜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15년 만에 시아버지를 찾아온 여자. 저 국밥집 아줌마 분명히 아파트 노리고 그러는 거야. 아버지 돈 때문에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친척들의 차가운 시선. 의심 가득한 수군거림. 당신이 뭘 노리는지 다 알아요. 하지만 그녀는 묵묵히 국밥 한 그릇을 끓였습니다. 저는 그저 따뜻한 효도만 하고 싶었습니다. 나쁜 여자라 손가락질 받던 그녀. 과연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새벽 5시 순자의 하루는 어김없이 시작됩니다. 시장 한켠에 자리 잡은 작은 국밥집. 그곳에서 순자는 15년째 묵묵히 국자를 들고 있습니다. 이혼 후 홀로 아들 민수를 키우며 살아온 세월. 그 시간 동안 순자는 한 번도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뼈를 고아 육수를 내고 손님들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미는 일이 순자의 전부였습니다. 오늘도 여느 날처럼 국밥집 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해가 채 뜨기도 전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들어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받아들었습니다. 순자는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그저 웃으며 국밥을 내밀고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15년 전 시댁과의 불화로 이혼을 했지만 순자는 한 번도 그 시절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 민수가 건강하게 자라주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사실 그 이혼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순자의 전 남편은 도박에 빠져 집안의 재산을 탕진했고 불륜까지 저질렀습니다. 순자는 참고 또 참았지만 결국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전 남편은 아버지 기환이 평생 모은 통장의 현금을 몰래 빼내 도박에 쏟아부었고 성남에 있던 아파트마저 전세로 돌려 그 전세금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그 이후로 전 남편은 연락조차 끊긴 채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기환은 아들의 그런 행동에 절망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기환은 낡은 다세대 주택 2층에서 홀로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사라진 지 3년이 지났을 무렵 성남 아파트의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했지만 기환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기환은 고민 끝에 자신이 살던 다세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에서는 노인에게 대출을 꺼렸지만 기환은 성남 아파트의 월세 수입을 보증으로 내세워 간신히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고 성남 아파트를 월세로 전환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세로 기환은 생활비와 대출 이자를 갚아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기환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고 노화는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밥집 앞에 낯익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구부정한 등 그 모습은 순자의 기억 속 한 사람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순자는 국자를 놓고 천천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전 시아버지 기환이었습니다. 기환은 순자를 보자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15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순자는 말없이 기환을 국밥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기환은 자리에 앉았고 순자는 따끈한 국밥 한 그릇을 정성스레 차려 기환 앞에 놓았습니다. 기환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쉽게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어색함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드세요, 아버님.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환은 그제야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국밥을 한 입 떠먹은 기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5년 전 아들과 며느리가 이혼할 때 기환은 순자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잘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아들이었기에 순자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기환은 단 하루도 순자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순자의 따뜻한 마음, 그 정성이 그리웠습니다. 기환은 순자가 이혼 후에도 아들 민수를 훌륭하게 키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모습에 더욱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사실 기환이 이 국밥집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노안으로 몸이 점점 쇠약해지면서 기환은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행방불명이었고 딸 은주는 명품 가방과 거칠애에만 신경 쓰며 자신의 삶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기환은 은주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전화 한 통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명절 때마다 형식적으로 찾아와 용돈을 요구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기환은 몰래 수소문을 시작했습니다. 옛날 아는 사람들을 통해 순자가 시장에서 국밥집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환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15년 만에 순자를 찾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순자가 자신을 반갑게 맞아줄까? 하지만 기환은 결국 용기를 냈습니다. 순자만이 자신을 진심으로 돌봐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맙네 순자야. 기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조용히 국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시장 안 작은 국밥집, 그곳에서 15년 만에 다시 이어진 인연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기환은 자주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순자는 기환이 올 때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고 기환은 말없이 그 국밥을 받아 먹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특별한 대화가 오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기환이 왜 이곳을 찾아왔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환이 편안하게 국밥을 먹고 갈 수 있도록 신경 썼을 뿐입니다. 어느 날 기환이 국밥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마 몸이 불편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사흘이 지나도 기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순자는 기환이 사는 곳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기환의 집은 낡은 다세대 주택 2층에 있었습니다. 순자는 계단을 올라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안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이웃집 문을 두드려 도움을 요청했고 결국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기환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기환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소독약 냄새와 급박한 발걸음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기환이 실려 들어간 응급실 문 앞에서 초조하게 서성였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유리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순자의 손은 떨렸고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제발 괜찮으시길, 제발 깨어나시길. 순자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의사가 응급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순자는 급히 다가갔습니다. 환자분과 무슨 관계십니까? 의사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전 며느리라고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 하지만 순자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전 며느리입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노안으로 인한 탈진과 영양실조 증세가 있습니다.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보호자 연락처를 알려주시겠습니까? 순자는 난감했습니다. 기환의 아들은 행방불명이었고 딸 은주의 연락처는 알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일단 자신의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의사는 기환을 일반 병실로 옮기겠다고 했고 순자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환은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가늘게 떨리는 숨소리, 그 모습을 보며 순자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순자는 기환의 곁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기환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15년 전 순자가 시댁을 떠날 때 기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기환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그 눈빛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국밥집 문을 열지 않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기환의 아침 식사를 챙기고 몸을 닦아드리고 이불을 정리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순자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렇게 정성스럽게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는 드물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그저 당연한 일을 할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쯤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든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기환의 딸 은주였습니다. 은주는 병실을 둘러보다가 순자를 발견하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순자 씨, 여기 왜 계세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쓰러지셔서 제가 모셔왔습니다. 은주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혼한 며느리가 왜 아버지를 돌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은주는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얼굴을 살폈습니다. 기환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은주예요. 은주가 말했지만 기환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은주는 한숨을 쉬며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입원하셨대. 나 병원에 있어. 응, 알았어. 짧은 통화였습니다. 은주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자 씨,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제가 있으니까 돌아가셔도 됩니다. 은주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순자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순자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은주의 눈빛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순자가 떠나고 병실에는 은주와 기환만 남았습니다. 은주는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화면에는 쇼핑몰 앱이 열려 있었고 새로 나온 명품 가방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를 돌봐야 한다는 생각에 짜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성남 아파트를 생각하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만 참자. 아파트만 받으면 되는 거야. 은주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때 기환이 가볍게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은주는 급히 핸드폰을 치우고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기환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시선으로 주변을 둘러보던 기환은 은주를 발견했습니다. 은주야, 내가 왔구나. 기환의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습니다. 은주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물을 따라 아버지께 건넸습니다. 기환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다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순자는 어디 갔니? 기환이 물었습니다. 은주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순자 씨요?
제가 왔으니까 돌아가셨어요. 은주의 대답에 기환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주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혼한 며느리를 그렇게까지 찾다니. 첫날 밤 은주는 간이 침대에서 뒤척였습니다. 병실은 좁고 답답했습니다. 옆 침대 환자의 코 고는 소리, 복도를 지나가는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 모든 것이 불편했습니다. 은주는 핸드폰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명품 쇼핑몰을 구경하고 친구들의 인스타그램을 훑어봤습니다. 누군가는 해외여행 사진을 올렸고 누군가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올렸습니다. 은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틀째 되는 날 은주는 아버지의 식사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순자처럼 정성스럽지는 못했습니다. 병원 식당에서 산 죽을 그대로 가져다 드렸고 기환은 말없이 받아 먹었습니다. 은주는 아버지가 식사하는 동안 다시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은주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밤새 제대로 자지 못해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생겼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은주는 화장실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겠어. 더는 못 참겠어. 은주는 가방 속 깊숙이 넣어두었던 서류를 꺼냈습니다. 간병 계약서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준비해온 문서였습니다. 은주는 계약서를 펼쳐 내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간병하는 대가로 성남 아파트를 상속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은주는 계약서를 손에 쥐고 아버지가 누워있는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기환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기환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은주가 간병을 한다고는 하지만 순자의 따뜻한 손길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기환은 그 차이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기환은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냐? 제가 사흘 동안 아버지를 간병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생활도 있고 집안일도 있어서 계속 이렇게 병원에만 있을 수는 없어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묻어났습니다. 기환은 아무 말 없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제가 계속 아버지를 간병할게요. 대신 성남 아파트를 제 명의로 넘겨주세요. 그게 공평하지 않겠어요? 은주는 계약서를 펼쳐 아버지 앞에 내밀었습니다. 기환은 계약서를 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순간 기환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은주야, 내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내 머릿속에는 아파트 생각밖에 없구나. 기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은주는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제가 희생하는 만큼 대가를 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오빠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결국 아버지를 돌볼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기환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주는 아버지의 반응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지, 지금 제 말이 이상해요? 저도 제 인생이 있다고요. 은주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옆 침대 환자가 눈을 떴고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와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은주는 입술을 깨물며 계약서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날 오후 은주는 병실 밖 복도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촌 언니인 미경에게였습니다. 언니, 나야. 아버지 병원에 입원하셨어. 응,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셔서. 그런데 말이야, 순자 씨 알지? 오빠랑 이혼한 그 여자. 그 여자가 아버지를 병원까지 모셔왔대. 이상하지 않아? 은주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미경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이혼한 며느리가 왜?
혹시 아버지한테 뭐 노리는 거 아니야? 나도 그 생각했어.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이혼한 지가 15년이나 됐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를 돌본다는 게 말이 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수군거렸습니다. 미경은 곧바로 다른 친척들에게 연락했고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병실에는 친척 몇 명이 찾아왔습니다. 사촌 형제들과 조카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기완의 병문안을 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은주가 퍼뜨린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조카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기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다. 그런데 아버지, 순자 씨가 아버지를 모셔왔다면서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미경이 넌지시 물었습니다. 기완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순자가 날 발견하고 병원으로 데려왔지.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아버지, 순자 씨는 이미 이혼한 며느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를 돌본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촌 동생 하나가 끼어들었습니다. 기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순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 우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혹시 순자 씨가 뭔가 노리는 거 아닐까 해서요. 은주가 거들었습니다. 기완은 화가 났지만 몸이 약해 크게 소리를 지를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이 순자를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순자는 진심으로 날 걱정해 준 거다. 기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친척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의심과 질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국밥집 문을 닫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기완이 걱정돼서 잠시라도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순자는 병실 문을 열려다가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국밥집 아줌마 분명히 아파트 노리고 그러는 거야. 아니면 왜 이혼한 시아버지를 돌보겠어? 맞아. 15년 동안 연락도 안 하다가 갑자기 나타났잖아. 수상해. 친척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자는 문을 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완을 도와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순자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병실로 들어가지 않고 복도를 걸어 병원을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시각 병실 안에서는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계속되었습니다. 기완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기완은 순자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돈을 바라고 자신을 돌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설명해도 친척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저 여자 조심하세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기완은 눈을 감았습니다. 기완의 마음속에는 순자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식과 친척들에 대한 실망감도 함께 자리 잡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친척들은 하나둘 병실을 떠났고 은주만 남았습니다. 은주는 간이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화면에는 성남 아파트의 시세가 떠 있었습니다. 은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저 아파트가 자신의 것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기완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미던 순자의 손길, 그 손길이 그리웠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맴돌았고 자신이 병원에 가면 기완에게 오히려 해가 될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국밥집에서 묵묵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기환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국밥을 끓이면서도 손님들에게 음식을 내놓으면서도 순자의 생각은 병원에 있는 기환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국밥집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혹시 순자 씨 맞으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순자입니다만 저는 성모병원 간호사입니다. 기환 어르신께서 계속 순자 씨를 찾으세요.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밤에도 잠을 못 주무세요. 한 번만 오셔서 얼굴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간호사의 말에 순자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기환이 자신을 찾고 있었다니. 순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가보겠습니다. 간호사는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국밥집을 나갔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친척들의 차가운 시선을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녁 무렵 순자는 국밥 한 그릇을 보온병에 담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서자 다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기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병실에는 기환만 있었습니다. 은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환은 순자를 보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순자야 왔구나. 기환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반가움이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국밥 좀 드세요. 제가 직접 끓여왔습니다. 순자는 국밥을 그릇에 담아 기환 앞에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기환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기환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밥을 한 입 떠먹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순자의 국밥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맛도 맛이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이 기환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왜 안 왔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기환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면 아버님께 폐가 될까봐 그랬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오는 게 무슨 폐냐? 기환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는 손을 빼려고 했지만 기환은 놓지 않았습니다. 순자야, 내 말 좀 들어봐. 사람들이 널 의심하는 건 나도 안다. 하지만 나는 내 마음을 알아. 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날 돌봐주는 거지. 그치? 순자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환은 순자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자식들도 친척들도 날 진심으로 걱정하지 않아. 하지만 넌 다르구나.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은주였습니다. 은주는 순자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자 씨, 여기 왜 또 오셨어요? 은주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순자는 급히 일어섰습니다. 아버님께서 식사를 안 하신다고 해서 국밥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식사는 제가 챙길게요. 이제 가보세요. 은주는 순자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환이 소리쳤습니다. 은주야, 순자한테 왜 그러느냐? 기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는 아버지의 환한 얼굴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저 여자가 아버지한테 뭘 바라는지 모르세요? 분명히 뭔가 노리는 게 있을 거예요. 닥쳐. 순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기환이 소리쳤습니다. 순간 기환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순자와 은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 아버지. 두 사람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기환은 숨을 가빠하며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순자는 급히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고 곧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빨리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의사가 외쳤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순자와 은주는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은주는 순자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오지 않았으면 아버지가 흥분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와서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의 말에 은주와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떠나고 나서 은주는 순자를 돌아봤습니다. 이제 그만 오세요. 당신이 올 때마다 아버지가 흥분하잖아요. 당신이 진짜 아버지를 생각한다면 이제 그만 나타나세요. 은주의 말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자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지만 순자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순자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기환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오히려 해가 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병실에서는 기환이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기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자가 떠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환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순자를 지켜주지 못한 자신이 한없이 미웠습니다. 은주는 병실 구석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부동산 매물 정보가 떠 있었습니다. 성남 아파트의 시세를 확인하는 중이었습니다. 은주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순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방해물이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기환은 눈을 감았습니다. 순자의 따뜻한 국밥 맛이 아직도 입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기환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순자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은주의 말대로 기환에게 해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잠들기 전 순자는 기환의 건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국밥집에서 일하면서도 순자의 마음은 늘 병원에 있는 기환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순자의 아들 민수가 국밥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병원에 입원하셨다면서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니? 동네에서 소문 들었어요. 엄마가 할아버지를 돌보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런데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까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할아버지는 이제 우리랑 남이잖니. 무슨 소리예요? 할아버지는 제 할아버지예요. 엄마랑 아버지가 이혼했다고 해서 할아버지까지 남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민수의 말에 순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내일 병원 같이 가요. 할아버지 뵙고 싶어요. 순자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기환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순자와 민수는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기환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기환의 얼굴은 더욱 야위어 있었고 눈빛은 흐려져 있었습니다. 은주는 병실 한쪽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수가 외치며 기환에게 달려갔습니다. 기환은 민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왔구나. 기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수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왜 진작 연락 안 주셨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환은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수야, 잘 컸구나. 할아버지가 정말 보고 싶었다. 그때 은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주는 순자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순자 씨, 또 오셨네요. 제가 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요? 은주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돌려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은주 고모, 저희가 할아버지 뵈러 온 건데 왜 그러세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주는 민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할아버지 보러 온 건 좋은데 내 엄마는 자꾸 오면 안 돼. 할아버지가 흥분하시잖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할아버지를 병원까지 모셔왔다고 들었는데요. 민수가 반박했습니다.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그렇지만 요즘 친척들 사이에서 말들이 많아. 내 엄마가 뭔가 노리고 할아버지를 돌본다는 소문도 있고. 민수는 화가 났습니다. 고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엄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순자는 아들을 말리려 했습니다. 민수야, 그만해. 하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15년 동안 저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할아버지를 돌보는 것도 진심에서 우러나온 거예요. 돈을 바라고 그런 게 절대 아니라고요. 민수의 말에 기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환은 민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고맙다.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맙다. 그때 기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기환은 가슴을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아버지,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순자는 급히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 의료진이 달려왔고 기환은 다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심장이 매우 약해졌습니다. 가족분들 모두 모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병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렸고 민수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응급처치 후 기환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호흡은 가빠졌고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의사의 말대로 기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은주는 복도로 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척들에게 연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도 함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성남 아파트는 자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오빠는 행방불명이니 유일한 상속자는 자신뿐이었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순자와 민수가 기환을 지켰습니다. 기환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자야. 기환의 목소리는 너무나 가늘었습니다. 순자는 기환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네, 아버님.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다. 잘 들어라. 기환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순자와 민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성남 아파트, 그건 중요하지 않다.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다.
기환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기환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20년 전 시골에 땅을 하나 샀다. 아무도 모른다. 오직 너만 알고 있어야 한다.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환은 손을 들어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서류가 있다. 그 땅은 민수 앞으로 넘길 거다. 민수가 내 마지막 희망이다. 기환의 말에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자는 서랍을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 지역의 땅이었고 면적도 제법 넓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순자가 말하려는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은주와 친척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급히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은주가 다가왔습니다. 기환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척들은 병실을 둘러보다가 순자를 발견하고는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또 왔네. 정말 끈질기다. 친척들의 속삭임이 순자의 귓가에 들렸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이고 병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환이 순자를 불렀습니다. 순자야, 가지 마라. 내 곁에 있어라. 기환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순자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은주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버지의 말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실에는 기환과 순자, 민수, 그리고 은주만 남았습니다. 친척들은 내일 다시 오겠다며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은주는 간이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순자와 민수는 의자에 앉아 기환을 지켰습니다. 새벽 2시쯤 기환이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기환의 눈빛은 이전보다 또렷했습니다. 마치 마지막 힘을 다해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순자야, 민수야, 가까이 와라. 기환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순자와 민수는 침대 곁으로 바짝 다가갔습니다. 은주도 잠에서 깨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하시려고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기환은 은주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주야, 너도 들어라. 내가 할 말이 있다. 기환은 숨을 고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성남 아파트 너희들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그건 아니다. 진짜 재산은 따로 있다. 은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순자는 가방 속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20년 전 나는 경기도 외곽에 땅을 하나 샀다. 그때는 아무도 관심 없는 황무지였어. 하지만 지금은 개발 예정 지역이 됐지. 그 땅의 가치는 성남 아파트의 몇 배가 될 거다. 기환의 말에 병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은주는 입을 벌린 채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그게 정말이에요? 그런 땅이 있었어요? 은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기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그 땅은 너한테 주지 않을 거다. 은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요? 저는 아버지 딸이잖아요. 딸이긴 하지. 하지만 진심으로 날 걱정한 적이 있느냐? 너는 명품 가방 사는 데만 신경 쓰고 나한테 전화 한 통 제대로 하지 않았어. 명절 때마다 형식적으로 찾아와서 용돈만 요구했지. 기환의 말에 은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기환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야. 너는 간병을 핑계로 성남 아파트를 상속받으려고 계약서까지 준비했지. 내가 다 알고 있었다.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기환은 가방에서 꺼낸 계약서를 보았던 것입니다. 아버지, 그건... 은주가 변명하려 했지만 기환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만해라. 내가 바보가 아니야. 내 속마음을 다 알고 있었어. 기환은 이번에는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자야, 너는 달랐어.
너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날 돌봐줬지. 국밥 한 그릇을 정성스럽게 끓여서 가져다 주고 내가 아플 때 병원까지 데려다 줬어. 사람들이 수군거려도 묵묵히 내 곁을 지켰지.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와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너한테 주는 게 아니야. 순자야, 오해하지 마라. 나는 내가 돈 때문에 날 돌본 게 아니라는 걸 안다. 그래서 더욱 너한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와는 이번에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그 땅은 내 거다. 내가 내 마지막 희망이야. 내 아버지는 도박과 불륜으로 가족을 망쳤지. 하지만 너는 달라. 너는 내 어머니를 닮아 착하고 성실하게 자랐어. 민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할아버지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와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하지만 이건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다. 그 땅으로 내 인생을 잘 살아라. 그리고 내 어머니를 잘 모셔라. 기와는 순자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순자야, 그 땅 서류는 내가 보관해라. 민수가 성인이 되어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 때 넘겨줘라. 나는 너를 믿는다.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건 너무해요. 저는 아버지 친딸이에요. 그런데 이혼한 며느리의 아들한테 땅을 준다고요? 은주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기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민수한테 준다. 내가 날 진심으로 돌봤다면 달랐을 거야. 하지만 너는 돈만 밝혔어. 성남 아파트도 내 거 아니다. 은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성남 아파트도요? 그래. 성남 아파트는 내가 유언장을 작성해서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할 거다. 월세 수입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말이야. 기환의 말에 은주는 주저앉았습니다. 은주가 그토록 바라던 아파트가 자신의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아버지, 이럴 수 없어요. 저는 사흘 동안 간병했어요. 제 희생은요?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기환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희생? 너는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 간병이라고 할 수도 없지. 그리고 사흘 동안 간병했다고 해서 전 재산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건 아니야. 은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기환은 더 이상 은주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기환은 순자와 민수만 바라봤습니다. 순자야, 민수야, 고맙다. 너희들 덕분에 내 마지막 시간이 따뜻했어. 기환은 눈을 감았습니다. 순자는 기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순자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기환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편안하다. 내가 할 말은 다 했어. 유원장은 변호사한테 맡겨뒀다. 내일 변호사가 올 거야. 기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호흡도 가빠졌습니다. 순자는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고 곧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급합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순자와 민수, 은주는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은주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은주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성남 아파트도 노른자 땅도 모두 자신의 손을 떠나갔습니다. 은주는 자신이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순자는 민수를 꽉 안았습니다. 민수도 어머니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괜찮으실까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눈물만 흘렸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환자분께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심장이 매우 약해져서 언제 깨어나실지 모릅니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세 사람은 절망했습니다. 순자는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기환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기환의 손을 잡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아버님, 제발 깨어나세요. 제발요. 다음 날 아침 병실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기환은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순자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기환의 곁을 지켰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옆에서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고 은주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바로 기환의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환 어르신의 변호사 김동훈입니다. 변호사가 인사했습니다. 은주는 급히 변호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변호사님, 제 아버지 유 원장 가지고 오신 거죠? 은주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네, 기환 어르신께서 일주일 전에 작성하신 유 원장입니다. 어르신께서 의식을 잃으시기 전에 제게 연락하셔서 오늘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봉투를 뜯고 유 원장을 꺼냈습니다. 병실에 있던 모두가 숨을 죽이고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유 원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유 원장을 펼쳤습니다. 나 기환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 원장을 작성한다. 첫째, 성남에 있는 아파트는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세상에 기부한다. 월세 수입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라. 둘째, 현재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은 매각 후 장례 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한다. 변호사의 낭독에 은주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셋째, 경기도 파주시에 소재한 토지는 손자 민수에게 상속한다. 단 민수가 성년이 될 때까지 순자가 관리한다. 넷째, 딸 은주에게는 500만 원을 유산으로 남긴다. 은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500만 원이요? 고작 500만 원이요?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유 원장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 원장 말미에 은주 씨에게 남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다시 유 원장을 읽었습니다. 은주야, 미안하다. 하지만 너는 아버지보다 돈을 더 사랑했어. 간병 계약서를 준비한 걸 봤을 때 내 마음은 너무 아팠다. 500만 원은 내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의미다. 돈보다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닫길 바란다. 변호사의 낭독이 끝나자 병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은주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기환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할아버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그 땅은 필요 없어요. 그냥 깨어나세요. 민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유 원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이에 제기 기간은 3개월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변호사는 명함을 남기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은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은주에게 다가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은주 씨, 일어나세요. 하지만 은주는 순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안 올 거예요. 아버지도 당신들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은주는 병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은주의 발걸음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은주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온 은주는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탔습니다. 핸들을 잡은 은주의 손은 떨렸습니다. 은주는 핸들에 이마를 기대고 울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생각에 절망스러웠습니다. 성남 아파트도 노른자 땅도 아버지의 사랑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한참을 울던 은주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다 끝났어. 아버지가 나한테는 500만 원만 남기셨대. 나머지는 다 기부하시거나 민수한테 주셨어. 나 어떡해. 은주는 전화를 하며 계속 울었습니다. 남편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은주의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병실에서는 순자와 민수만 남았습니다. 순자는 기완의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왜 저한테 그 땅을 주신 걸까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를 믿으시는 거야. 내가 바르게 자랐다는 걸 아시고 그 땅으로 좋은 일을 할 거라고 믿으시는 거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기완의 손가락이 약하게 움직였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 기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저 보이세요? 순자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기완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눈빛이었지만 분명히 의식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수가 외쳤습니다. 순자는 급히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 의료진이 달려왔고 기완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셨습니다. 의지가 대단하세요. 존경스러울 정도입니다.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자와 민수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완은 산소 마스크를 벗고 가늘게 미소 지었습니다. 순자야, 민수야, 고맙다. 기완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순자는 기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요. 기완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은주는 어디 갔니? 기완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은주 씨는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기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기완이 중얼거렸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은 옳은 일을 하신 거예요. 기완은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내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버틸 수 있었어. 정말 고맙다. 내 마음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다.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완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그 땅 잘 관리해라. 할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다. 민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꼭 잘 지킬게요. 그리고 할아버지처럼 착하게 살게요. 기완은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병실에는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햇살이 들어왔고 그 빛이 기완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기완의 건강은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 기완의 상태는 좋아졌습니다. 순자는 매일 병원을 찾아 기완에게 정성스럽게 끓인 국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민수도 퇴근 후 병원에 들러 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완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아왔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변호사 김동훈이 다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등기부등본과 여러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기환 어르신, 파주 토지 등기 이전 절차를 진행하려고 왔습니다. 민수 씨 앞으로 명의를 바꾸면 됩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기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이 땅은 20년 전에 산 거다. 그때는 아무도 관심 없던 황무지였어. 하지만 지금은 개발 예정 지역이 됐지. 이 땅으로 내 미래를 준비해라. 민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파주시 외곽 지역에 넓은 토지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너무 큰 선물이에요. 저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기환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격이 있다. 너는 내 어머니를 닮아 착하고 성실하게 자랐어. 할아버지는 너를 믿는다. 이 땅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해라.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작성을 도왔고 등기 이전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이 토지는 민수 씨 명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민수는 변호사와 악수를 나누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기환은 순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자야, 내가 할 말이 있다. 순자는 기환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기환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내가 돈 때문에 날 돌본 게 아니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너는 그저 따뜻한 마음으로 날 대했지. 국밥 한 그릇처럼 말이야.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환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를 의심했어. 친척들도 심지어 은주도 너를 나쁜 여자라고 손가락질했지. 하지만 나는 너의 진심을 알고 있었다. 그게 나한테는 가장 큰 위로였어. 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그냥 아버님께서 편안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기환은 순자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마음이 진짜 효도다. 아파트나 땅보다 훨씬 귀한 거야. 순자야, 정말 고맙다.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빛이 병실 안을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며칠 후 기환은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기환에게 꾸준히 약을 먹고 건강관리를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순자와 민수는 기환을 집까지 모셔다 주었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 2층, 기환의 집은 여전히 초라했습니다. 아버님, 여기서 혼자 사시면 안 돼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순자가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기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여기가 편해. 그리고 너희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부담이 아니에요. 저희가 모시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기환은 완고했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살 거다. 대신 가끔 국밥집에 놀러 가도 되겠니? 기환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언제든지 오세요. 제가 맛있는 국밥 끓여드릴게요. 기환은 순자와 민수를 배웅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와 민수는 계단을 내려오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혼자 두고 가도 괜찮을까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는 강한 분이야. 그리고 우리가 자주 찾아뵙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순자의 국밥집은 여느 때처럼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순자는 묵묵히 국자를 들고 일했습니다. 오후쯤 국밥집 문이 열리고 기환이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기환은 자리에 앉았고 순자는 따끈한 국밥 한 그릇을 정성스럽게 차려 기환 앞에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기환은 숟가락을 들어 국밥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역시 순자 국밥이 최고야. 기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도 웃으며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국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국밥집 안은 따뜻했습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 국자 소리, 그리고 두 사람의 평온한 대화가 어우러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국밥집에 들렀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와 할아버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저 왔어요. 민수야, 어서 와. 국밥 먹었니? 순자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순자는 민수 앞에도 국밥 한 그릇을 놓았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국밥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파주 땅 개발 소식 들으셨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기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들었어. 내년부터 개발이 시작된다지? 네, 그래서 땅값이 많이 올랐대요. 변호사님이 연락하셔서 알려주셨어요. 민수의 말에 기환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거 참 잘 됐구나. 하지만 민수야, 돈만 생각하지 마라. 그 땅으로 좋은 일도 해야 한다. 네, 할아버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땅 일부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민수의 말에 기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내가 바라던 거다. 민수야, 넌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 기환은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순자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국밥집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저는 그저 국밥 한 그릇처럼 따뜻한 효도만 하고 싶었습니다. 순자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아파트도 땅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었습니다. 순자는 그것을 깨달았고 기환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은주가 국밥집을 찾아왔습니다. 은주는 예전보다 수척해 보였습니다. 명품 가방도 화려한 옷도 없었습니다. 은주는 순자 앞에 섰습니다. 순자 씨, 죄송해요. 은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는 놀라며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돈만 밝히고 아버지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순자 씨가 진심으로 아버지를 돌봤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은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자는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은주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하세요. 가끔 여기 오셔서 국밥 드시고 가세요. 순자의 말에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아버지 뵙러 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아버님도 은주 씨를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순자의 따뜻한 말에 은주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자는 은주 앞에 국밥 한 그릇을 놓았습니다. 드세요. 따뜻할 때 드세요. 은주는 숟가락을 들어 국밥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국밥을 먹었습니다. 그 맛 속에서 은주는 순자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기와는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국밥집은 여전히 장사가 잘 되었고 민수는 파주 땅 일부를 팔아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은주는 아버지를 자주 찾아뵙고 예전의 잘못을 뉘우치며 살아갔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순자와 기와는 국밥집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순자야, 고맙다. 내 덕분에 내 인생 마지막이 행복하다. 기환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덕분에 제가 배운 게 많아요.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국밥집 앞 골목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상인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습니다. 기와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국밥 한 그릇을 끓이는 손, 사람을 돌보는 손이었습니다. 기와는 그 손에서 진짜 사랑을 느꼈습니다. 순자야, 너는 내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야. 기환의 말에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시장 한켠 작은 국밥집, 그곳에서 시작된 인연은 이렇게 따뜻하게 이어졌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노른자 땅이 진짜 유산이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진심 어린 마음이었습니다. 순자는 그것을 증명했고 기와는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해는 저물고 별이 떠올랐습니다. 순자와 기와는 국밥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도 또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끓이며 사람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렇게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